지금부터는 이제 법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 양도소득세랑 비교했을 때 수익적 지출도 경비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 부분에 대해서 단기나 중과세율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는데,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부동산 매매업은 조정 대상 지역내 주택을 살 경우에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그러면 법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법인으로 갔을 때 어떤 세금들이 관련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볼게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내는 반면에 얘는 법인세로 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주택을 처분을 한다.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어떤 소득으로 냈죠? 종합소득세로 냈죠. 얘는 법인세로 냅니다. 법인세. 그리고 얘도 사업자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는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다른 건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만약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취득하는 물건이 과밀억제권 안에 있습니다. 엔드 요건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취득세 중과할 때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 금액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잖아요. 6억 이하, 6억에서 9억, 9억 초과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겁니다. 요건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했을 때 부가세 내는 거는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와 달라질 건 없다. 왜?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밀억제권역이 어디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인천도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규정된 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경기도 지역에서 안 들어가는데 어디가 있죠?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그래서 부동산 법인으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점 소재지를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쪽에 냈다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용인이, 제가 이제 사무실이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의 소사무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 부동산 개인 사업자 낸다.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내면 돼요. 아까 삽장 소재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동산 매매업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총괄 장소예요. 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얘기가 틀려요. 법인을 갖고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면 내가 그냥 가가지고 법인 내주세요 하면은 안 내주죠. 왜? 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주체로서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별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워야겠죠. 설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인은 부동산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가지고 법인격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 법인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도 구성해야 되고, 상호도 결정해야 되고, 목적도 정해야 되고, 뭐 임원과 자본금도 일단 세팅을 해놔야겠네요. 이게 세팅되면은 본점 소재지 딱 정합니다. 어디로? 딱 정해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설립 등기를 해야 별도 법인으로서 인격을 이제 부여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립 등기 한 이후에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설립 등기 없이 그냥 법인 설립해 주세요 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설립 등기를 분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격을 별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하면은 이렇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상호, 본점 어디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인지, 이 법인의 목적,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한번 법인을 한번 설립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는지. 법인을 만들려면은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주라고 합니다. 법인과 관련돼서는 인적 구성단체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주주고 두 번째가 임직원입니다. 주주는 뭐냐면 이 법인을 세우는 사람, 돈 된 사람, 투자자들. 임직원은 뭐냐면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임직원이라는 겁니다. 먼저 주주는 투자자예요. 한 사람에도 상관없습니다. 1인 주주도 가능해요. 내가 돈을 다 냈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냈어요. 그럼 세상에 공짜로 돈을 이렇게 그냥 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돈 낸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회수해야겠죠. 어떻게 회수하죠? 주주는 배당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을 합니다. 해서 이익금이 남잖아요. 세금도 다 떼고 그 남는 거를 배당을 통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회수합니다. 그럼 어떤 소득세, 세금 내야죠. 만약 배당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배당 소득세로 해가지고 우리 근로는 아니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한 건 아니니까 배당으로 해가지고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한다. 그럼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됐어요. 1억을 배당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주총에서. 그럼 주주가 한 사람이면 얼마 받아요? 1억. 그러면 우리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해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아까 우리 분리과세 배웠잖아요.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거든요. 14%,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15.4%로 다른 거랑 합산은 안 돼요. 근데 2천이 초과되는 부분은 다른 거랑 합산됩니다. 아까 우리 주택임대소득처럼. 그럼 내가 1인 주주야. 1억을 배당을 해. 그럼 나는 1억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종합과세입니까? 분리과세입니까? 종합과세. 맞죠? 그럼 주주가 예를 들어서 5명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을 배당받습니다. 개인당 얼마 받아요? 2천. 그럼 종합과세입니까? 분리과세입니까? 그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려한다고 하면 주주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주주가 많다는 건 또 반대급부로 어떤 의미죠? 이해관계가 많다는 거겠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관이 없는데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많다는 것은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인 법인이 많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1인 법인이라는 게 뭐죠? 주주 혼자 나와요. 내가 주주고 내가 대표이사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의사결정 내가 다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1인 법인이 유리하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배당받을 때 1인 주주 어떻게 했어요?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또 주주가 많은 게 좋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럼 주주가 구성됐어요. 그럼 법인 상호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상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은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에 이미 이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은 그 메뉴 중에 상호 검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없으면 그 상호를 써도 될 것 같고 있으면 다른 상호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아까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가운데 사업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 사업 목적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법인 설립 등록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그 사업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 사업 목적을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 하나만 냈어. 극단적으로. 근데 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부동산 매매업만 내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시키고 싶어. 근데 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를 먼저 수정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처음 설립할 때 내가 향후적으로 할 어떤 그 테마까지 다 기재해 놓는 게 낫겠죠. 왜 넣어놓고 내가 사업자 등록 낼 때 거기서 끄집어 써야 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사업 목적은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점 소재지 중과가 안 되려면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내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중과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내거든요. 그 등록면허세가 처음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는 중과가 됩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과밀억제권에 법인 본점 소재를 두고 나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럼 또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점 소재지는 과밀억제권 밖에 두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뭐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소사무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 예전에는 자본금 뭐죠? 주주가 맨 처음에 투자한 금액. 예전에는 5천만 원이라고 최소 자본금 그 이상으로 그 법인 설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폐지됐어요. 지금 자본금 100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금 갖다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 그걸로 사업 자금으로 밑전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자본금을 설립을 했어. 그리고 주택을 1억짜리를 살려고 해. 그럼 난 9천만 원 어디서 땡겨와야 되죠?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법인 자본금으로 100만 원 넣어놨어요. 근데 1억짜리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9,9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조달해야 되죠? 은행에서 꾸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꾸던지. 그럼 대표이사한테 꿨다. 대표이사한테 꿨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요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거를 다시 갚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본금을 적게 하더라도 대표이사한테 꿔온 금을 우리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가수금 처리를 해가지고 꿔와서 사업에 쓰고 나중에 이익금이 생기면은 그 금액을 그대로 주면 돼요. 그때는 세금 내고 주는 거예요? 안 내고 주는 거예요? 안 내고 주겠죠. 왜 꿔온 거를 주니까. 그러니까 꼭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을 구성해야겠죠. 아까 주주는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은 배당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임원은 실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임직원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회수하죠? 자기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아까 주주는 어떻게 배당으로 했나겠잖아요. 임직원은 급여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면은 주주이면서 임직원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액 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주주이면서 임직원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근로소득도 받고 나중에 잉여금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설립 등기를 했어요. 보통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법무사들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근데 법무사를 의뢰하면은 뭐 발생하죠? 수수료 발생해요. 요즘 셀프 등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은 딱딱딱 입력하면은 출력 쫙 돼요. 직접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거는 형식적 절차 사항이거든요. 하다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정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시간 되시면은 셀프 등기하셔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죠? 세금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이제 셀프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 업무는 직접 해보세요.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등기도 처음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몇 번 해보면은 셀프 등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부동산 사는 거는 제가 다 해요.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 등기 다 됐어요. 그걸 갖고 이제 세무서에 갑니다.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로 낸다고요? 법인 같은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를 냅니다. 근데 나는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은 자기 집에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겠죠. 법인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를 자기 집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다
법인 본점 소재를 두고 싶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전혀 무방해요. 근데 사업자 등록하러 갔을 때는 태클을 겁니다. 왜? 왜 태클 거죠? 사업자 등록하러 갔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은 내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 터치할 건 없어요. 얘는 별도의 인격이라고 했죠? 별도의 객체가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임대인 대표이사가 임차인 법인한테 임대해준다. 그게 무상임대건 유상임대건 그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돈을 안 받으니까 무상임대차 계약서로 첨부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 집이 서울이야. 근데 내 집에다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법인을. 근데 중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다 낼 수는 없고 용인에다 예를 들어가죠. 용인이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요. 용인에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근데 아무 데나 내주는 게 아니니까 소사무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세 신고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쪽 공무원이 태클을 겁니다. 네 대표이사 집은 서울인데 본점 소재지는 용인에 두고 있으면은 실질적 사업장이 서울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너 중과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사업장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의 밖에 있으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팝니다. 팔았을 때 이제 법인세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임대도 그렇고 처분했을 때도 그렇고 법인세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사업소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뭐냐면 우리 종합소득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개인으로 해서 부동산 매매업 했을 때 종합소득세 우리 계산 산식 있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때 이익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하고 순수한 이익을 따지고 단지 세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은 몇 프로였죠? 6%에서 42%까지 적용받죠. 얘는 10%에서 25%까지 적용받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근데 2억까지가 10%밖에 안 낸대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내고 너가 판매한 처분한 부동산이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뺀 금액에 대해서 10%를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얘는 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요것만 내죠? 근데 내가 처분한 매각한 물건이 주택에 해당된다.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내고 얘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과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모든 경비를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얘는 내가 양도한 금액에서 장부상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법인세 계산 구조가 복잡해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을 산입하고 송금을 차감하고 뭐 각사업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익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경비, 모든 경비 다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그럼 이익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얘도 사업자잖아요. 10년 동안 발생한 결손금 통산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10%에서 25% 4단계 누진세율이다.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 종합소득세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틀려요. 뭐냐면 이 필요경비가 개인 부동산 매매업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즉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개인은 내 거잖아요. 내 인건비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업원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없죠. 법인은 나하고 별도의 객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해. 나 급여 받아야죠. 그것까지 경비로 가능하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종합소득세하고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익금액 똑같습니다. 취득가액 똑같아요. 필요경비 여기서 다 똑같은데 얘도 사업자고 얘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왜? 내가 설립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급여 받아야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월결손금도 얘도 10년 동안 통산이 가능하고 단지 세율에서 얘는 6%에서 42%가 적용되는 반면에 얘는 10%에서 25%가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에서 이익 금액이 8,8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익 금액이 소득세에서는 35%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얘는 얼마까지가 10%라겠죠? 아까 이익 금액이 2억입니다. 극단적으로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이 났어요. 얘는 10% 2천만 원 냅니다. 얘는 얼마 날까요? 2억에 대해서 38%니까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냥 세금만 봤을 때 얘로 하는 게 나아요? 얘로 하는 게 나아요? 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례는 똑같아요. 아까 종합소득세부터 한번 가봅시다. 종합소득세. 만약 종합소득세로 가면은 중간은 일단 안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중간은 안 된다고. 5억 들어가고 3억 취득가액 빠지고 모든 경비 다 들어간다. 맞죠?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니까 3,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중과되면 더 나오죠? 중과되면 어떻게 되죠? 비교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7천 얼마 나왔잖아요. 일단 중과는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가봅시다. 똑같아요. 5억에서 3억 빼고 필요경비 6천만 원에다가 대표자 인건비를 연 2천 측정을 했대요. 그것까지 반영해야겠죠. 그럼 8천 빠지고 1억 2천이네. 2억까지 몇 프로? 10%. 그러니까 1,200만 원이네. 세금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법인 더 유리하네요. 맞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사업적으로 내는 세금은 이렇지만 아까 인건비 2천만 원 가져간 거에 대해 또 근로소득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2천에 대한 인건비 근로소득세를 측정해봤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겠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걸 합한다 하더라도 얘가 훨씬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팔았을 때 아까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말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내야 된다겠어요. 걔도 내고 얘도 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만 더한 겁니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수익적 지출액, 판관비, 그 다음에 양도비용 빠졌네. 그거는 아까 각사법인세에서는 다 빠졌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규정을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어떤 얘기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모든 경비가 다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에 얘는 단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만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우리가 개인 그 부동산 매매업에서 비교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떨 때 그 비교과세를 한다겠죠? 중과대상 주택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는 어떨 때? 모든 주택에 대해서. 꼭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이 아니어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택이 어디에 소재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얘는 내야 된다. 그럼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아까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중과가 적용됐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이었을 때 중과가 적용됐고, 또 이걸 이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빠져나오니까 비교과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법인으로 가니까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도 모든 주택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중과대상 주택수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모든 주택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갑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례는 똑같습니다. 양도가액 5억에서 장부가액을 빼주는데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대, 수익적 지출의 기타 비용,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차감이 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표가 1억 7천이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10%. 물론 미등기 자산은 40%가 적용되는데 요즘 등기 안 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7천. 얘는 설령 이 금액이 2억, 3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10%예요, 세율이. 아까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2억이 넘으면은 그 20%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10%가 적용된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적 지출하고 기타 비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럼 한번 이익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이 3억이고 필요경비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에 이렇게 인건비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아까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아까 계산해봤죠?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건 교재는 없을 거예요. 뒤늦게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 당연히 많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1,700만 원 나오고 요것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또 지방소득세가 또 이 두 개에 대해서 10%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2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자의 입장이니까 아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생략했는데 아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아까 3,500만 원 나왔죠.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국가에 내는 금액이 6,690만 원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아까 세금을 제외한 게 1억 4천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는 게 73%. 비율로 봤을 때는 48% 대 52%입니다. 가장 그래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죠. 이래서 자꾸 법인으로 이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셨어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훨씬 더 세부담이 크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대표적 인건비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이제 첫 시간부터 쭉 달려온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매를 한다. 그럴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중과가 됩니다. 물론 취득세하고 뭐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큰 게 이제 처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것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양도소득세로 되는데 중과가 적용되면은 우리가 아까 내는 세금이 7,775만 원이었어요. 아까 사업자를 내고 개인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로 갔는데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비교과세가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이 세금이 그대로 옵니다. 맞죠? 왜 그러면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물론 얘가 중과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왔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주택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도 낸다. 두 개를 합했더니 2,900만 원입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만 봤을 땐 어떻게 돼요? 법인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세부담 측면이었을 때는. 근데 제가 여기에 중과대상 주택을 포커스를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래요. 만약 중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양도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업자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개인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법인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중과가 아니야. 세부담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왜 사람들이 법인으로 하는 것을 조금 꺼려 할까요?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익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낮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이익이 8,800만 원이 초과되면 바로 35% 세율이 적용돼요. 얘는 2억까지는 10%야. 그러니까 이익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측면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법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익이 클수록. 근데 법인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단점 뭘까요?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개인 사업자는 내 돈이잖아요. 내가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근데 법인은 내 게 아니잖아. 난 그냥 여기다 돈을 투자했고 여기를 위해서 일한 거야. 명목 없이 내가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횡령, 배임. 제가 성립이 됩니다. 나는 명목 있이 가져야 돼. 명목 있게 가져온다는 건 뭐죠?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든지 내가 투자자 입장이면 배당소득으로 가져오든지 그렇게 세금을 내고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개인이 좋아요? 법인이 좋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부터 쭉 달려왔는데 이제 사업자 결론 한번 내리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사업자를 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안 내고 하는 게 좋습니까? 사업자를 냈었을 때 개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결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나의 투자 성향, 자금 흐름, 아니면 뭐 계속 반복성 이런 걸 갖고 나한테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중가 주택도 하고 아닌 것도 한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내고 법인 사업자도 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그걸 찾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1인 법인으로 해가지고 내는 게 요즘 유행인데 그 1인 법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양도소득세로 낸다. 사업자 없이 낸다. 장점.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만 갖고 2년 보유했었을 때. 만약 나는 주택을 사가지고 다른 주택 투자 안 하고 그냥 2년 보유하고 이따 팔 수 있어. 하면 당연히 사업자 내면 안 되죠. 유일하게 주택을 팔았는데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 양도소득세밖에 없어요. 비과세로 했을 때. 그리고 장기 보유한다. 장기 보유했을 때 혜택 주는 게 양도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죠? 이게 다주택자 중과에 적용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갖고 한 채만 주길래 난 서울에 무슨 주택이라고 하죠? 똘똘한 한 채만 갖고 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난 여러 채를 할 거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거다. 그럼 이쪽은 쥐약입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단점, 수익적 지출, 부대 비용이 인정이 안 된다. 특히 이자 비용.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 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1주택으로만 하고 싶다. 또 장기 보유할 거다라는 분들은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로 내가지고 개인으로 종합소득세로 이제 처분했었을 때 정산이 되겠죠. 장점, 포괄적 필요 경비가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다 들어가요. 단기 양도 시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메리트가 있죠.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많이 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양도로 가면 40% 적용되는데 얘는 일반 세율 적용받을 수 있죠. 단점, 얘는 무조건 부동산 팔면은 그 부동산이 설령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돈이 묶입니다. 내야 되니까. 그리고 확정 때 가서 중과 대상 주택수라고 하면은 비교과세를 적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얘랑 세금이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을 때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요 개인으로 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필요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 이자 많이 발생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곳저곳 전국을 쑤시고 다닌다. 차량 유지비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 이쪽으로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겠죠. 중과대상 주택수를 제외한, 중과대상 주택수는 실익이 없으니까 단기 양도로 계속적으로 치고 빠지고 한다. 그런 분들은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 법인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했었을 때 법인세로 내죠. 가장 큰 장점, 얘는 대표이사 인건비까지 경비가 된대요. 그리고 낮은 법인세율, 이익이 2억까지 10%입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주택을 할 경우에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똑같아요. 얘도 아까 여기에서 비교과세가 안 되는 거는 중과대상 주택수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하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하든가 오피스텔 하면은 중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주택으로 쓰면은 뭐 중과 될 수 있겠지만 얘도 똑같아요. 상가를 하든가 그 아파트형 공장을 하든가 그럴 경우는 추가과세는 적용 안 됩니다. 각사만 내고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법인세는 그렇게 작게 내지만 내가 그 법인의 이익금을, 유보금을 가져오려면은 나는 근로라는 거 하고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근로로 가져올 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배당으로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그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죠? 일정 부분 근로로 가져오고 일정 부분 2천만 원까지는 배당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은 근로로 가져오고, 그리고 주주를 조금 뭐 자녀라든지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주주를 분산시켜 가지고 배당 금액을 2천 이하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1인 주주는 아까 1인 법인 얘기했잖아요. 주주가 한 명인 거예요. 물론 1인 주주에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는 다른 주주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그걸 안 가지고 이 유보금액으로 계속 투자한다. 그럴 때는 1인 주주가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나는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럼 꼭 1인 주주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들로 하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타인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가족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냐? 일단 많은 경비 발생하는 거, 그리고 단기 양도로 계속적 발생하는 거, 그리고 유보금으로 법인에 나는 돈 안 가져와도 되고 법인에서 쌓인 이익금을 그걸 갖다 계속 법인 명의로 할 겁니다. 그런 경우도 괜찮죠.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답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세법은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한 거의 4시간 동안 넘게 이렇게 4시간 정도 했나요?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택 임대 사업하고 또 매매 사업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건드리면은 아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교육 받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